허허, 어서 오시게. 어머니는 비록 천한 무술이이지만 훌륭한 왕이 되어라. 제22와 마패를 벌인 어사, 박문수의 피빛 전자. 이 인좌의 난을 모르면 박문수를 말하지 마라. 일부 도입부 영조의 독살설과 반란의 전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성군을 꼽으라면 우리는 근위 세종대왕과 정조, 그리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21대 국왕 영조를 떠올리곤 하지 않나. 영조는 무려 52년 동안이나 왕위에 머물며 당평책을 통해 당파 싸움을 가라앉혔고 당평체와 균역법을 만들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구제해 주었단 말이지. 민생을 그 누구보다 아꼈던 임금, 그리하여 백성들에게는 어버이와 같았던 군주. 그것이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워온 영조의 보편적인 모습인 게지. 허허, 참. 하지만 그 찬란한 성군의 역사 뒤편에는 붉은 피로 얼룩진 잔혹한 잔혹사가 숨겨져 있었겠다. 영조는 조선의 왕들 중 가장 혹독하고 지독한 트라우마와 컴플렉스에 평생을 시달려야 했던 불행한 군주이기도 했어. 그 사슬은 그가 왕위에 오르기 훨씬 전, 그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잉태되어 있었던 게지. 조선의 국왕은 고귀한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 엄격한 후계자 교육을 받는 것이 정석이 아니더냐. 그러나 영조, 즉 이금의 어머니는 궁궐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였단 말이지. 무술이란 궁궐에서 물을 깃고 불을 떼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최하층 천민이었으니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의 피를 이어받은 왕자라는 낙인은 그 자체요, 왕실의 거대한 수치이자 공격의 빌미였던 게지. 어머니는 비록 천한 무술이이지만 훌륭한 왕이 되어라. 신분적 관계보다 더 잔인하게 그의 목을 죄온 것은 바로 그의 형이었던 20대 국왕 경종과의 관계였겠다.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자 소론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왕이었어. 반면 전출이었던 이금은 소론의 라이벌인 노론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왕세제, 즉 왕의 동생으로서 후계자 자리에 올랐지 뭐냐. 왕위를 둘러싼 두 당파의 싸움은 갈날보다 날카로웠고 이금은 하루하루 목숨을 위협받는 공포 속에서 숨을 죽여야 했어. 자칫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었으니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던 게지. 그러던 1724년 8월 비극의 서막이 올랐겠다. 평소 몸이 극도로 약했던 경종이 왕위에 오른 지 고작 4년 만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야. 왕의 처소였던 연균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 당시 왕세제였던 이금은 경의 병세를 염려하며 극진히 간호했어. 하지만 어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금은 친히 형에게 한 가지 음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 역사를 뒤흔든 운명의 단초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게지. 이금이 올린 음식은 가을의 별미였던 게장,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생감이었어. 저하, 절대 안 됩니다. 게장과 감은 한의학에서 극상으로 치는 상극의 음식입니다. 몸이 이토록 쇠약해지신 전하께 두 음식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몸 안에 치명적인 독을 넣는 것과 다름없사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닥치라. 어이 너희들이 수개월 동안 형님의 병을 고치지 못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느냐. 내 형님을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을 친히 준비했거늘 감히 왕세제의 성의를 무시하고 억측을 부리는 것이냐. 당장 비켜서라. 내 직접 전하께 대접할 것이다. 어이들의 필사적인 만류를 뿌리치고 게장과 생감을 먹은 경종은 그날 밤부터 극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기 시작했겠다.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독한 약을 써도 증세는 나빠지기만 했어. 왕의 숨소리가 가빠지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지 뭐냐. 이금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인삼과 부자를 달인 약을 올리겠다고 나선 것이야. 인삼과 부자는 맥박이 끊어지기 직전의 환자에게 쓰는 극약 처방이었지만 열이 가득 찬 환자에게는 도리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약재였거든. 이번에도 의관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금의 앞을 가로막았단다. 저하, 지금 전하의 몸에는 열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삼을 쓰시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전하의 목숨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약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일관인 제 목을 치시고 이 약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형님을 해하려 하겠느냐. 내 눈으로 형님의 숨이 넘어가는 것을 보며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 인삼은 형님의 기력을 살린 마지막 희망이다. 만약 잘못된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니 당장 비방을 달여올리라. 결국 인삼을 마신 경종은 그 길로 의식을 잃었고 몇 시간 뒤인 1724년 8월 25일 새벽 37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겠다. 형의 죽음 앞에서 이금은 목 놓아 울부짖었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슬퍼하는 그의 모습은 완벽한 효제의 귀감이 장했지. 그리하여 이금은 조선의 21대 국왕 영조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게지. 하지만 그가 왕관을 머리에 쓴 순간부터 도성 안팎에는 흉흉하고 끔찍한 소문이 유령처럼 감돌기 시작했단다. 무수리의 아들이 왕위를 탐내어 자신의 형인 선왕에게 독이 든 게장을 먹여 살해했다는 소문이었어. 이른바 경종 독살설이었던 게지. 이 소문은 단순한 뒤이야기에 머물지 않았겠다. 궐문 앞과 도성의 번화가에는 밤마다 정체 모를 벽보가 붙었는데 그 벽보에는 붉은 글씨로 영조를 군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경고가 적혀 있었던 게지. 어허, 참, 보았는가. 어머니는 비록 천한 무술이이지만 훌륭한 왕이 되어라. 오늘 아침 종로 거리에 붙은 글을 새 임금이 선왕을 시해하고 자리를 찬탈했다 하더군. 무수리의 천한 피를 이어받아 행실이 악독하니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라 했네. 이러다 나라에 큰 비바람이 부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영조는 아주 미칠 것 같았겠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정치를 펼치고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도 사람들은 자신의 뒤에서 게장을 먹여 형을 죽인 살인마라며 수군거렸으니 말이네.
조정의 소론 세력은 영조의 눈치를 보면서도 은밀히 칼을 갈았고,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난 남인 세력은 이 거대한 명분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 불만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게지. 왕위의 정통성이 흔들리자 전국의 사대부들과 몰락한 양반들 사이에서 밀사가 오가기 시작했단다. 동지들이여, 때가 왔소. 천출의 몸으로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가짜 임금이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조선의 하늘이 통곡하고 있소. 선왕의 원수를 갚고 진짜 왕실의 핏줄을 찾아 새 시대를 열어야 하오. 호남과 영남 그리고 충청의 뜻 있는 제자들이 이미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마쳤소. 우리가 한양으로 진격하는 날 도성의 백성들이 문을 열어줄 것이요. 소론의 과격파였던 이인좌를 중심으로 전라도의 박피연, 경상도의 정희량 등 전국 각지의 반란 세력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었다. 이들은 영조를 폐위하고 밀풍군탄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 뭐냐. 바야흐로 무신년 새해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국 규모의 대폭동이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서서히 그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게지. 종묘사직이 통째로 뒤집힐 것 같은 거대한 반란의 그림자가 한양을 향해 몰려오던 그때, 이 참혹한 핏빛 전쟁의 서막 속으로 아직은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못했던 젊은 선비 박문수 역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단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허허 참 궁금해지지 않느냐. 2부 전개 무신년의 비바람과 조선의 위기. 1728년 무신년 봄 조선의 남쪽 땅에서 그르기 시작한 반란의 기류는 마침내 한양을 향한 거대한 폭풍으로 돌변하고 말았었다. 그 폭풍의 진앙지는 바로 충청도의 요충지 청주성이었어. 당시 청주성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지키는 군사적 핵심 보루였단 말이지.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삼남을 지배하고 한양의 목덜미를 쥐게 되는 구조였던 게지. 반란의 수괴 이인좌는 결코 무모한 인물이 아니었어. 그는 조정의 대군이 움직이기 전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청주성을 함락시킬 치밀하고도 잔인한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지. 당시 청주성을 지키던 총책임자는 충청병사 이봉상이었었다. 이봉상은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오대손이었어. 가문의 이름만으로도 군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명장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정세의 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했단 말이지. 이인좌는 이봉상의 성격과 청주성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어. 반란군 세력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청주성 내부의 장수들과 군관들을 은밀히 포섭해 둔 상태였으니 성문의 빗장을 안에서 열어줄 유다 같은 배신자들이 이미 성 안에 가득했던 게지. 어허. 참. 3월 14일 밤 청주성 인근의 깊은 숲속에 이인좌와 그의 핵심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었다. 그들의 손에는 관군의 군복과 깃발이 들려 있었지. 이인좌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단다.
이봉상은 조부의 이름만 믿고 방심하고 있다. 오늘 밤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라 선왕의 원수를 갚으러 가는 충신들이 될 것이다. 성안의 내응자들과 약조한 시간이 되었으니 모두 관군의 옷으로 갈아입고 청주성으로 진격하라. 군호를 물으면 미리 약조한 대로 답할 것이니 단 한 놈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성문이 열리는 순간 청주성은 우리의 피로 물들 것이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군사가 청주성 서문 앞으로 다가왔겠다. 성벽 위를 지키던 초병이 횃불을 높이 들며 날카롭게 외쳤지. 걔 누구냐? 이 깊은 밤중에 군사를 이끌고 성문 앞까지 다가온 자들은 누구인가? 당장 군호를 대라. 그렇지 않으면 화살을 날릴 것이다. 소란 피우지 마라. 우리는 인근 고을의 도적들을 소탕하고 복귀하는 관군이다. 병사 전하의 급한 명령을 받고 야간 행군을 해왔으니 지체 말고 성문을 열라. 여기 병사 전하의 직인이 지킨 문초가 있다. 성벽 위에 초병이 당황하여 머뭇거리는 그 순간 성문 아래에서 삐익하는 기괴한 새 울음소리가 3번 울렸겠다. 이 인좌가 성 안의 배신자들에게 보낸 신호였던 게지. 그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성 안을 지키던 군관 몇 명이 동료들의 목을 베어버리고 거대한 성문에 빗장을 들어 올렸단 말이지. 육중한 성문이 해괴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관군의 옷을 입은 이인좌의 반란군이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폭풍처럼 들이닥친 게지. 청주성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겠다. 잠결에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뛰쳐나온 관군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은 자들의 칼날에 목이 잘려 나갔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반란군의 칼날은 자비 없이 춤을 췄던 게지. 이 인좌는 군사를 이끌고 충청병사 이봉상이 잠들어 있던 침소로 직행했어. 비명과 포성에 놀라 잠에서 깬 이봉상이 칼을 빼들었을 때는 이미 수시 자루의 창끝이 그의 목을 겨누고 난 뒤였단다. 이 인좌가 피 묻은 칼을 거두며 이봉상을 내려다보았지. 내가 충무공의 후손 이봉상이더냐? 가문의 이름이 아깝구나. 천출의 몸으로 가짜 왕위에 앉은 이금을 부정하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라. 그리하면 내 목숨은 물론 새 조정에서 더 큰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 어찌하겠느냐? 내 천한 역적 놈들에게 죽을지언정 주상 전하를 배신하고 영모에 가담할 것 같으냐? 내 조부께서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를 너희 같은 쥐새끼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당장 내 목을 쳐라. 저 세상에서 내 놈들이 능지처참을 당하는 모습을 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봉상은 끝까지 기계를 꺾지 않았고 이인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목을 베어버렸겠다. 충청도의 군사사령관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순간이었어. 청주성을 단 하루 만에 함락한 인좌는 성의 창고를 열어 무기와 군량미를 확보했고 백성들을 향해 경문을 발표했지. 가짜 임금 영조를 몰아내고 억울하게 죽은 경종의 원수를 갚자. 이 기만적인 명분에 현혹된 삼남 지방의 불만 세력과 굶주린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반란군의 수는 어느새 수만 명으로 불어났던 게지. 청주성 함락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한양의 대궐에 전해진 것은 이틀 뒤였겠다. 영조는 어전회의에서 상소문을 읽다 말고 손을 덜덜 떨었어.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명을 지르기 바빴던 게지. 어허, 참. 충청병사가 죽고 청주성이 역접들의 손에 넘어갔다니. 이것이 정녕 사실이더냐? 역접들이 벌써 안성까지 진격해오고 있다는데. 도성을 지킬 군사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정녕 이 나라가 이대로 무너진단 말이냐? 도성의 백성들은 피난짐을 싸기 시작했고 피난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겠다. 조선의 운명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던 바로 그 순간 조정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던 38배 문관 박문수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지.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는 피난짐을 싸는 대신 영조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던 게지. 전하, 통곡을 거두시옵소서. 역적들의 기세가 맹렬하나 그들은 불의로 일어난 도적대에 불과합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앞장설 리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비록 붓을 들던 문관이나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가만히 앉아볼 수는 없습니다. 신에게 군사를 보좌할 직책을 주시옵소서. 신이 직접 전장으로 나아가 역적 이인저의 목을 베어 전하의 발끝에 바치겠나이다. 박문수의 서슬퍼런 자원은 패닉에 빠져있던 조정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겠다. 영조는 그의 결연한 태도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고 즉시 그를 토벌대 종사관으로 임명하게 된 게지. 그렇게 민생을 돌보던 선비 박문수는 조선의 운명을 걸고 비비린내 나는 최전방 전선으로 향하는 거친 군마에 몸을 싣게 되었으니 무신년의 피바람은 이제 박문수라는 거대한 변수를 만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게지. 삼부위기 문관 박문수 칼을 쥐다. 임금의 특명을 받고 토벌대 종사관이 된 박문수가 마주한 조선 관군의 현실은 그야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했겠다. 반란군이 충청도를 넘어 한양의 문턱인 경기도 안성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소식에 관군의 진영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괴멸 직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 뭐냐. 군사들은 야반도주할 기회만 노렸고 경험 많은 노장들조차 이인좌의 수만 대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니 한양 성벽 안으로 후퇴해 공성전을 벌여야 한다며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어. 붓을 들던 문관 박문수가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적은 이인좌가 아니라 바로 내부의 불이 깊은 공포였던 게지. 어허, 참. 토벌대장 오명왕 장군의 막사 안에서 긴급 군사회의가 열렸겠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장수들의 거친 목소리가 막사 밖까지 새어 나왔지. 대부분의 장수가 퇴각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게지. 도순무사 대감, 지금 적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릅니다. 청주성을 단 하루 만에 함락하고 올라온 저들은 이미 수만 명에 육박하는데 우리 군사는 고작 수천에 불과합니다.
이 넓은 안성 벌판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가는 전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한양으로 군사를 물려 도성을 굳게 닫아걸고 원군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장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퇴각에 동조하려던 그 순간 막사 한 구석에서 묵묵히 지도를 노려보던 박문수가 칼집을 거칠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겠다. 그의 서슬퍼런 외침이 막사 안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지. 퇴각이라니? 장군들께서는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저 역적 놈들이 안성을 지나 한양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도성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치고 있고 주상 전하께서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거늘 나라의 녹을 먹는 장수라는 자들이 목숨을 구걸하려 후퇴를 논한단 말입니까? 종사관은 평생 글 공부나 하던 문관이 아니오.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모르나 본데 군사의 숫자가 대여섯 배나 차이가 나면 지략이고 뭐고 소용이 없는 법이오.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군사를 보존하는 것이 장수의 도리요. 군사의 숫자가 부족하다면 목숨을 걸고 싸울 명분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저들이 휘두르는 칼은 사리사욕과 찬탈을 위한 불의의 칼이지만 우리가 쥔 칼은 종묘사직과 백성을 지키는 정의의 칼입니다. 내 오늘 군사들 앞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버릴 것이니 후퇴를 입에 담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그 목을 벨 것입니다. 문관인 박문수의 매서운 기계에 압도당한 장수들은 감히 대꾸하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겠다. 토벌대장 오명왕 장군 역시 박문수의 결단에 깊이 감동하며 그의 손을 잡았지. 오명왕 장군은 후퇴 대신 안성 벌판에 배수의 진을 치기로 결심했어. 박문수는 곧바로 막사 밖으로 나가 연병장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군사들 앞으로 걸어갔단다. 차가운 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군사들은 추위와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지. 박문수는 자신의 화려한 관복을 벗어 던지고 일반 병사들의 거친 군복을 걸쳐 입었어. 그리고 군사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던 게지. 조선의 군사들이여, 내 그대들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저 멀리 다가오는 역적들의 숫자가 무서운가? 나 역시 무섭다. 나 또한 평생 책만 읽던 선비라 칼을 잡은 손이 이토록 떨린다. 하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면 저 역적 놈들의 칼날이 한양에 있는 우리의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의 목을 겨눌 것이기 때문이다. 내 그대들에게 약조하겠다. 이 싸움이 시작되면 나 박문수가 가장 먼저 적진으로 뛰어들어 선봉에 설 것이다. 만약 내가 두려워 뒤를 돌아본다면 그대들이 내 목을 쳐라. 그러나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대들 또한 나를 믿고 함께 뛰어들어라. 내 목숨을 바쳐 그대들과 함께 이 전장을 지켜낼 것이다. 종사관 박문수의 눈물 어린 호소와 결연한 다짐은 바닥나 있던 군사들의 가슴에 거대한 불덩이를 던져주었겠다. 한 선비의 목숨을 건 솔선수범이 도망칠 궁리만 하던 당나라 군대를 일순간에 정예 병사들의 눈빛으로 바꾸어 놓은 게지. 군사들은 무기를 굳게 쥐며 와! 하는 거대한 함성으로 화답했어.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올라오자 박문수는 곧바로 오명왕 장군과 함께 안성의 지형을 이용한 기막힌 전략을 짜기 시작했단다. 대감, 저들은 승리에 취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은 것을 알고 단숨에 우리를 짓밟으려 넓은 벌판으로 돌격해 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들의 패착이 될 것입니다. 안성으로 들어오는 길목 중
양옆이 험준한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곳에 군사를 매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미끼가 되어 저들을 이 좁은 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유인한 뒤 사방에서 화공과 화살을 퍼부으면 수만 대군이라 한들 꼼짝없이 갇힌 쥐새끼, 신세가 될 것입니다. 기막힌 계책이네. 박종사관, 승패는 저들을 얼마나 깊숙이 유인하느냐에 달렸군. 자네의 말대로 숫자의 열세를 지형의 이점으로 극복해보세. 이번 싸움에 조선의 명운이 걸렸네. 박문수와 오명왕은 밤을 새워 군사들을 골짜기 바위 틈과 숲속에 은밀히 매복시켰겠다. 횃불조차 모두 끄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기묘한 침묵이 안성 벌판을 감돌았지.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수만 명의 이인좌 반란군이 횃불의 바다를 이루며 대지를 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 가짜 왕을 몰아내겠다며 도끼를 갈아온 역적들의 대군.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칼날을 세운 박문수의 수천 관군. 바야흐로 조선의 운명을 바꿀 안성 대혈투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던 게지. 사부절정 안성 벌판의 혈투와 이인좌의 최후. 1728년 3월 24일 새벽 안성 벌판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겠다. 당바닥에서부터 차오른 짙은 안개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사방을 가득 메웠지.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저 멀리 대지를 흔드는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이인좌가 이끄는 수만 명의 반란군이 마침내 안성 초입에 들이닥친 것이야. 그들은 이미 청주성을 함락하고 기세등등해진 상태였기에 관군 따위는 단숨에 밟아버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게지. 반란군의 선봉에 선 이인좌가 안개 너머를 바라보며 비웃음을 흘렸단다. 조정의 겁쟁이 놈들이 겨우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안성벌의 배수에 진을 쳤다고 하더니 안개 속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구나. 군사들아, 주저하지 말고 진격하라. 오늘 한양의 문턱을 넘고 주상 이금의 목을 취해 새 시대를 열 것이다. 전군, 돌격하라. 반란군 세력은 함성을 지르며 안성 골짜기 안으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겠다. 수만 명의 군사가 좁은 길목을 꽉 채우며 행군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거인 같았어. 그러나 그것은 박문수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꼴이었지 뭐냐. 골짜기 양옆에 험준한 바위 틈과 숲속, 그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던 관군의 병사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어. 전장의 가장 높은 바위 위에서 붉은 굴령기를 쥐고 서 있는 사내. 바로 종사관 박문수였던 게지. 반란군의 후방 부대까지 완전히 골짜기 안으로 밀려 들어온 바로 그 순간, 안개를 뚫고 박문수의 매서운 호령이 전장에 내리쳤겠다. 조선의 충의로운 군사들아, 지금이다. 역적 무리에게 하늘의 분노를 보여주어라. 전군, 화포를 발사하고 불화살을 날려라. 단 한 놈도 이 골짜기를 살아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쿡쿡쿵.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거대한 포성과 함께 골짜기 사방에서 불덩어리들이 반란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겠다. 숲속에 매복해 있던 관군들이
일제히 날린 수천 발의 불화살이 새벽 하늘을 붉게 수놓았지. 펑, 펑. 미리 매복지 주변에 묻어두었던 화약 상자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안성 골짜기는 순식간에 시뻘건 불바다로 변했어. 비명과 대포 소리가 뒤섞여 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었던 게지. 허허, 참, 매복이다. 양쪽 절벽에서 화살과 돌이 쏟아진다. 전군, 후퇴하라. 후퇴해. 기습을 당했다. 당황한 반란군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그 틈을 타 박문수는 바위 위에서 칼을 빼들었겄다. 그의 눈빛은 붓을 잡던 선비의 그것이 아니었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찬 서슬퍼런 장수의 눈빛이었지. 박문수는 칼을 치켜들며 군사들의 맨 앞줄로 뛰어내렸단다. 나를 따르라. 역적 이인자의 목을 베는 자에게는 만세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조선을 위해, 백성을 위해 돌격하라. 와! 군사들의 함성이 안성벌을 뒤흔들었겄다. 가장 먼저 적진으로 뛰어드는 종사관 박문수의 모습을 본 관군들은 공포를 완전히 잊은 채 귀신 같은 기세로 칼을 휘두르며 절벽 아래로 쏟아져 내려왔어. 숫자의 열세는 완벽한 기습과 지형의 이점, 그리고 목숨을 건 사기로 완전히 뒤집혔던 게지. 박문수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적들의 칼날을 피해가며 무섭게 돌진했어. 사방에서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졌지. 박문수의 칼끝이 역적들의 가슴을 관통할 때마다 관군의 사기는 2배, 3배로 치솟았던 게지. 기세등등하던 수만의 반란군은 좁은 골짜기에 갇혀 제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낙엽처럼 쓰러져 갔겄다. 자신의 정에 부대가 허망하게 괴멸당하는 모습을 본 이인좌는 온몸에 핏대를 세우며 도망치려 말머리를 돌렸어. 그러나 이미 전황은 완전히 기운 뒤였지. 퇴로마저 차단당한 반란군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주동자 이인좌는 결국 추격해 온 관군 장수들에게 사로잡혀 무릎이 굴려졌단다. 사흘 밤낮을 피로 물들였던 안성 대열투가 관군의 완벽한 대승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던 게지. 전투가 끝난 안성 벌판에는 짙은 화약 연기와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겄다. 박문수는 피 묻은 칼을 칼집에 넣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살아남은 군사들을 향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 사선을 함께 넘은 군사들이 박문수를 향해 승리의 함성을 외쳤어. 붓을 던지고 칼을 쥐었던 한선비의 결단이 난파 직전에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구해내고 도성의 백성들을 살려낸 게지. 반란의 우두머리 이인좌는 함거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무신난의 거대한 불길은 이렇게 안성벌에서 진압되었단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 뒤에는 이보다 더 잔인하고 참혹한 서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역적의 고향이라 불리게 된 삼남 지방 백성들을 향한 조정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었겄다. 이 거대한 비극의 이막 앞에서 박문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운명을 건 거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인 게지. 오부 결말 피해 보복을 막은 따뜻한 리더십.
안성 벌판에서 대패하고 사로잡힌 반란의 수괴 이인좌는 쇠사슬에 묶인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겠다. 창덕궁 인정전 앞들에는 서슬퍼런 추국장이 설치되었고 영조는 친히 보위에 앉아 분노와 도끼로 가득 찬 눈으로 이인좌를 내려다보았지. 경종을 독살했다는 컴플렉스를 정면으로 건드린 역적이었기에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단 말이지. 그러나 포박당한 이인좌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도 영조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기세를 꺾지 않았어. 네 이놈 이인좌야. 내 놈이 밤이 무고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종려사직을 뒤엎고 왕위를 찬탈하려 하였느냐. 내 놈의 잔인한 염모로 인해 삼남의 땅이 피로 물들었거늘 어찌 한 가닥의 반성조차 없는 것이냐. 배우가 누구인지 너와 결탁한 조정의 대신들이 누구인지 담장 자백하라. 하하하하! 이금아, 내가 화려한 용포를 입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진짜 왕이 된 줄 아느냐? 무수리의 천한 피를 속일 수 없고 내 형님에게 독이 든 게장을 올려 왕위를 빼앗은 천인공노할 죄악은 지을 수 없다. 나는 실패하여 죽으나 조선의 하늘은 너를 결코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배후를 물었느냐? 이 나라의 도탄에 빠진 백성들 모두가 나의 배후다. 당장 내 몸을 찢어 죽여라. 이인좌의 독설에 영조는 경노했고 즉시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의 형을 내렸겄다. 형이 집행되던 날 한양거리는 피비린내로 가득 찼지.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인좌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었단다. 조정의 강경파 노론 대신들은 이번 기회에 반란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인좌의 근거지였던 충청도와 전라도, 특히 경상도 지역의 백성들을 모조리 역적으로 몰아 숙청해야 한다고 영조를 압박했어. 역적의 고향은 씨를 말려야 한다는 잔인한 보복의 칼날이 무고한 삼남 지방 백성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던 게지. 허허, 참. 전하, 영남과 호남의 백성들은 이인좌의 경문에 동조하여 함께 칼을 들었던 역도들입니다. 이들의 반역 유전자를 불이 뽑지 않으면 삼남은 언제든 다시 반란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가담한 자들은 물론이요, 그들의 삼족을 멸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죄를 엄히 물으셔야 하옵니다.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역적의 핏줄은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온 조정이 피의 보복을 외치며 미쳐갈 때 영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공신반열에 오른 박문수가 다시 한번 홀로 앞으로 걸어 나왔겄다. 그는 조정 대신들의 매서운 눈총을 받으며 영조 앞에 엎드렸어. 그의 손에는 목숨을 걸고 작성한 상소문이 들려 있었지. 전하, 조정 대신들의 주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남의 백성들이 이인좌에게 동조한 것은 주상 전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거듭된 흉년과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줌이 없어 굶어 죽어가던 차에 이인좌라는 역적이 쌀을 주며 선동하니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연명하고자 이끌려간 불쌍한 백성들일 뿐입니다. 이들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 죽이신다면 그것은 임금이 백성을 사지로 모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박 종사관, 지금 감히 누구를 변호하는 것이오? 나라를 뒤엎으려
한 자들을 굶주렸다는 핑계로 살려두자는 말이오. 당신 또한 저 역적들과 한패가 아닌가 의심스럽소. 닥치시오. 대감들께서는 따뜻한 한양의 대궐 안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분만 굴렸으니 저 삼남의 백성들이 흙을 파먹으며 연명하던 비참함을 알 리가 있겠소? 전하, 나라의 법은 죄를 지은 자를 구별하여 벌하기 위함이지 무고한 백성의 목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을 경상도로 보내주십시오. 신이 직접 내려가 진범과 억울한 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전하의 성덕을 삼남에 널리 알리겠나이다. 박문수의 눈물 어린 사자후와 진심 어린 애민 정신은 보복의 감정에 휩싸여 있던 영조의 마음을 깊이 울렸껐다. 영조는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문수를 경상도 조은사로 임명하여 전권을 위임했어. 경상도로 내려간 박문수는 즉시 칼을 내려놓고 다시 온화한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갔단다. 그는 불탄 마을을 재건하고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았지. 영남의 백성들은 들으라. 주상 전하께서는 너희의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다. 억지로 반란군에 끌려갔던 자들, 굶주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들었던 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쟁기를 잡으라. 조정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여기 전하께서 내리신 구휼미를 나눌 것이니 당장 배를 채우고 다시 조선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죄인이 되어 목이 잘릴 날만 기다리던 수만 명의 영남 백성들은 박문수의 따뜻한 처분에 목 놓아 울며 영조가 있는 한양을 향해 절을 올렸껐다. 박문수는 주동자 수십 명만을 엄벌하고 강제로 동원된 수천 명의 가난한 백성들을 무죄로 석방하며 피해 보복을 자비와 상생으로 승화시켰던 계지. 칼로 일어난 반란을 결국 사랑과 구휼로 완벽하게 진압한 것이야. 이 기적 같은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영조는 크게 기뻐하며 박문수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거울로 삼기로 결심했단다. 반란을 진압한 지 고작 1년 뒤인 1729년, 영조는 박문수에게 나라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최고의 특명, 즉 암행어사의 마패를 쥐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어사 박문수의 신화는 바로 이 따뜻한 구국의 결말 위에서 싹튼 것이었겠다. 6부 아우트로 진짜 영웅 박문수가 주는 교훈. 1728년 무신년의 삼남 지방을 피로 물들였던 이인좌의 난은 조선 왕조의 근간을 뒤흔든 대사건이었겠다. 왕위의 정통성을 위협받았던 영조는 이 끔찍한 반란을 겪은 후 특정 붕당에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핵심 정치 철학인 당평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지. 만약 그때 안성 벌판에서 반란군이 승리하여 한양이 함락되었다면 우리가 아는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일인 게지. 그리고 그 파멸의 톱니바퀴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중심에 바로 38의 젊은 문관 박문수가 있었던 게지. 우리는 흔히 박문수라고 하면 마패를 치켜들며 부패한 관리들을 벌하고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던 신출귀몰한 암행어사의 모습만을 떠올리곤 하지 않나. 그것은 마치 영웅소설 속 주인공처럼 멋지고 통쾌한 이야기인 게지. 하지만 역사의 진짜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박문수의 본질은
단순한 어사 그 이상이었겠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서슬퍼런 칼을 빼들고 전쟁터의 가장 맨 앞줄에 서서 군사들을 이끌던 용맹한 무장이었어.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승리가 끝난 뒤에는 승자의 오만함이나 피해 보복 대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먼저 닦아줄 줄 알았던 눈물 많은 정치가였던 게지. 허허. 참. 박문수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가진 권력이나 마패의 힘 때문이 아니었단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어디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어. 불의와 반역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엄격했지만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 범죄의 길로 내몰렸던 나약한 백성들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어버이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인 게지.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 뒤에 숨어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던 조정의 고관대작들을 향해 나라의 법은 백성의 목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목을 걸고 상소문을 올렸던 진짜 리더. 그것이 바로 우리가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박문수라는 이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또 어떻소? 시대를 막론하고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그 위기의 순간마다 박문수처럼 책임감을 느끼고 가장 먼저 사선으로 뛰어드는 리더를 찾아보기란 참으로 쉽지 않단 말이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고 민생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들의 모습에 우리는 깊은 피로감과 실망감을 느끼곤 하지 않나. 그래서일까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온몸을 던져 방패가 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백성들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을 살피던 박문수의 그 거인 같은 실루엣이 오늘따라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게지. 허허. 참.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역사의 오랜 진리 속에서 박문수는 칼로 일어난 반란을 결국 사랑과 구휼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완벽하게 진압해냈겠다. 그가 보여준 단호한 결단력과 따뜻한 포용력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진정한 영웅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요? 그리고 만약 지금 우리 사회에 박문수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그는 가장 먼저 어느 곳으로 암행을 떠나 누구에게 마패를 내리쳐야 하는지. 허허 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게지. 영웅의 마패 뒤에 숨겨진 핏빛 전장의 서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위대한 애민의 기록이 여러분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면 참 좋겠겠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의 발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하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역사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시게나.